만약 미국 정부가 이미 거둔 세금을 그것도 최대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400조 원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면 어떨까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최신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이슈의 핵심을 파헤쳐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도입됐던 상호관세 정책 있잖아요. 이게 왜 위헌 논란에 휩싸여서 연방대법원까지 갔는지, 그리고 정말 만약에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최종 판단하면 어떤 경제적 쓰나미가 올 수 있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펼쳐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미국 법정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한테 미칠 파장이 상당합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네.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PA라고 하죠.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매긴 게 과연 정당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원래 이 법은 국가 안보에 진짜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한테 비상경제 조치를 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무역적자 해소하는 데 썼다는 게 법 취지에 맞냐 이런 논란인 거죠.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내세우면서 2018년부터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데다가 무역확장법 232조 이걸 적용해서 높은 관세를 막 매기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에는 한 단계 더 나갔죠. IEPA 이걸 발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가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 비상 사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죠. 비상사태요. 네, 그러면서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들어오는 거의 모든 품목에 상호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바로 그 지점,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라고 본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 거군요. 그렇죠. IIPPA가 1977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이건 뭐 전쟁이나 테러 같은 정말 예외적인 상황을 생각하고 만든 법이거든요. 근데 이걸 일반적인 무역 정책에 특히 의회의 고유 권한인 세금 매기는 거랑 아주 밀접한 관세 부과에 대통령이 비상 권한이다 이러면서 쓰는 게 맞냐 이런 비판이 미국 안에서도 바로 터져 나왔어요. 결국 소송까지 갔군요. 누가 소송을 낸 거고 주로 뭘 문제 삼았나요? 네, 아무래도 관세 때문에 직접 타격을 입은 미국 중소기업들, 그리고 뉴욕이나 오리곤 같은 그 민주당 성향이 강한 12개 주 정부가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주된 논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관세는 사실상 세금인데 헌법상 세금 부과는 의회 권한 아니냐. 근데 대통령이 의회 동의도 없이 IIPPA를 근거로 관세를 매기는 건 의회 권한 침해다 이런 주장이고요. 입법부 권한을 행정부가 침범했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둘째는 중대문제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인데요. 이 원칙은 연방 대법원이 행정부 권한 행사를 심사할 때 쓰는 기준 같은 건데 사회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법에 명확하게 위임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규제 권한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하는 중대한 결정을 하려면 법에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을 준다고 명확하게 써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죠. 네, 바로 그겁니다. IIPPA 같은 기존 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하급심에서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던 거죠. 분위기가 어땠나요? 네, 연방국제무역법원 같은 하급심 법원들은 원고 측,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주정부 편을 들어줬습니다. 대통령이 IIPA에 써서 관세 매긴 건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심지어 지난 4월에 발표했던 상호관세 행정 명령 자체를 무효로 하고 이미 매기고 있는 관세도 멈춰라. 이런 명령까지 내렸어요. 행정부로서는 상당히 타격이 컸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당연히 불복했고 이게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예상 밖의 분위기가 있다는 게 흥미로워요. 대법원이 지금 보수가 6명, 진보가 3명이라서 좀 보수 우위 구도잖아요. 그래서 행정부에 유리할 거다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맞아요. 다들 그렇게 봤는데 현지 시간으로 11월 5일에 첫 구두 변론이 열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 행정부 주장이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자 있잖아요. 네. 이분이 과세권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 이렇게 딱 짚으면서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한 거 아니냐는 뉘앙스를 풍겼다는 거죠. 와, 로버츠 대법원장 발언이면 무게감이 상당한데요. 다른 보수 대법관은요? 역시 보수로 꼽히는 에이미 코니 베렛 대법관. 이분은 행정부 측 변호인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 심지어 동맹국들까지 상호 관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냐?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요.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이건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다. 이 논리가 좀 약하다는 걸 돌려서 지적한 걸로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최종 판결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최소한 행정부가 쉽게 이기기는 어렵겠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도 SNS 같은 데서 계속 이 소송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이러면서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렇다면 더 긴장되겠네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대법원이 하급 심판단대로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가 최종적으로 위법이다. 이렇게 결정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죠. 가장 즉각적이고 충격적인 문제는 역시 이미 걷어간 관세, 이거 환급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아까 처음에 예리했던 최대 1조 달러, 우리 돈 1,400조 원이요? 네.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조차도 최소 1,000억 달러, 약 14조 원 이상은 될 거라고 했고요. 재무부 내부에서는 최대 1조 달러까지도 본다는 분석이 나와요. 1조 달러? 비교하자면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때 경기 부양한다고 가계와 기업에 지원했던 총 금액이랑 거의 맞먹는 규모입니다. 와, 그 엄청난 돈을 미국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미 팬데믹 지원금 나갔죠. IRA법 때문에 보조금 나가죠. 반도체 지원법도 있죠. 재정 적자가 엄청나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 재정 상황이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최대 1조 달러나 되는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방법이 별로 없어요. 세금을 더 걷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두 가지죠. 중앙은행인 연준이 돈을 더 찍어내거나 아니면 정부가 국채를 엄청나게 더 발행하거나. 어느 쪽이든 시장에는 엄청난 충격이겠네요. 돈을 더 찍으면 인플레이션 다시 불붙을 수 있고 국채를 더 발행하면 국채 금리가 막 치솟으면서 시장 금리 전체를 끌어올릴 테고요. 네, 맞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연쇄적인 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 다시 심해질 우려 커지죠. 국채금리 급증하면 기업들 돈 빌리기 어려워지고 투자 줄어들죠. 주식시장 확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이 또 떨어질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와요. 이야... 이건 미국 경제를 다시 침체로 밀어넣을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위험 요인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달러의 위상 자체까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미국 국내 경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미국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관세를 막 매기고 이걸 환급하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달러화나 미국 국채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의 안정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이나 유로, 엔화 같은 다른 안전자산으로 돈이 확 몰리겠죠. 그러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 길게 보면 지금의 달러 중심 국제통화 시스템에 금이 가고 여러 통화가 경쟁하는 다극체제로 가는 걸 앞당길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와, 그러니까 관세 환급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미국 경제 시스템 전체, 심지어 달러 패권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는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글로벌 무역 질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관세 정책이 이렇게 불확실하다는 것 자체가 세계 교역에는 독이죠.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환급은 제대로 될지 이걸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선뜻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생산 주문을 늘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망설여지죠. 네, 이게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을 일으키고 결국 세계 무역 규모 자체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한테는 정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우리 기업이나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당장 가장 시급한 과제는요, 그동안 미국에 냈던 관세를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업종별로 또 기업별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빨리 파악하고 미국 정부랑 환급 협상을 어떻게 할지 전략을 체계적으로 짜야 해요. 이건 그냥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라 통상 외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근데 환급 절차가 되게 복잡하거나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좀 실리를 챙기는 방법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환급 받는 게 당연히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차선책을 생각해야죠. 예를 들어서 환급 대신에 미국 시장 안에서 우리 기업들한테 다른 형태의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특정 품목에 대해서 시장 접근성을 더 넓혀달라거나 아니면 비관세 장벽을 좀 낮춰달라거나 이런 식의 협상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잃은 게 있다면 다른 쪽에서 얻어낸다. 이런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죠. 맞아요. 그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유럽연합 EU나 아세안, ASEAN 같은 다른 큰 경제권하고 협력을 강화하고요.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친환경 산업 이런 우리가 강점을 가진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특정 국가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다변화된 공급망하고 파트너십을 만드는 노력이 더 절실해졌다고 봅니다. 이런 불확실한 통상 환경이 다른 외교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발표하기로 했던 공동 설명자료, 그 팩트시트 발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 조율 티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재계에서는 관세 문제 같은 민감한 경제 현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한다고 하죠. 네, 그런 우려가 있죠. 이미 현다차랑 기아는 올해 3분기에만 관세 관련 비용으로 3조 원 넘는 손실을 봤다고 하고 한국 GM은 아예 국내 직영 서비스 센터 철수라는 결정까지 내렸고요. 일부에서는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하고 연결짓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스타일이 좀 탑다운, 그러니까 정상끼리 직접 만나서 결정하는 걸 중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정해서 리더십 공백이 생기거나 협상력이 약해지면 이런 민감한 통상 문제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우려죠. 과거 사례를 들면서 외교적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물론 이건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상황이 정말 유동적이고 복잡하네요. 이런 격변기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점에 좀 유의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요, 시장 변동성이 극도로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만약 대법원 판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확 떨어지고 금리가 급등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위험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주가 하락에 수익을 내는 인버스 ETF라던가 아니면 시장의 불안 심리를 보여주는 변동성 지수, VIX 관련 ETF 같은 걸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보호하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기회를 잡으려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도 엄청 커질 텐데 달러 가치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참 어렵네요. 네, 예측이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가 강해진다면 이건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수출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가 약해지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보는 미국 국채나 달러 기반의 글로벌 인프라 투자 ETF 쪽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겠죠? 만약에 달러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이렇게 판단하면요. 그러면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이나 은 아니면 유가 같은 원자재 관련 ETF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피하는 수단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말고 다른 통화권, 예를 들어 중국 위안화나 유로화 아니면 일부 유망은 신흥국 관련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고요. 핵심은 분산입니다. 특정 자산이나 시나리오에 모든 걸 거는 건 정말 위험해요. 그렇죠.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는 글로벌 시각이랑 분산 투자가 중요하겠군요. 마지막으로 이번 소송 결과가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부 미국 언론이나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소송 결과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변화하고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최근 중간선거 결과라든가 공화당 내부에서 정책 이견이 나오는 모습, 또 경기 둔화 조짐 같은 걸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이 좀 약해지고 이른바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해요. 아,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차기 대선 주자 관련된 보도도 늘고 있고요. 만약 이번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이런 정치적 입지 약화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입니다. 물론 아직 임기가 남았고 변수는 많죠. 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을 둘러싼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리와 그 파장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경제 권한 행사가 적법하냐는 법률적인 쟁점을 넘어서서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폭탄, 그리고 달러 패권과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 가능성까지 연결된 그야말로 메가톤급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건의 결과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과 교역 환경 전반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에도 직간접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단기적인 혼란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장기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잡을 것인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혼란스러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겠죠.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나든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한 국가의 리더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를 이유로 국제 규범과 질서를 어디까지 변경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결정이 가져올 예측 불가능성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경제 논리를 넘어선 국가 간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